2차 PPP론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뭐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그 많은 내용들이 이미 미디어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걸 굳이 이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그냥 그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중 유념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직원 30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PPP론에서는 또 동일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5월 초까지 어플라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어필리에이트 그룹,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 본사가 있다든지 뭐 외국에 자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자매회사가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을 다 합해서 300명을 초과하면은 원래는 못 받는데, 그게 유권 해석이 이제 그 작년 5월 중순에 나와가지고 5월 초에 어플라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어필리에이트 그룹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300불이 초과되더라도 본인들 회사만 300명 이하면은 그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세컨 PPP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이 5월 이후로 그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이 자회사들까지 다, 자회사나 뭐 페런 컴퍼니나 모회사나 아니면 뭐 자매 회사들까지 다 합해서 300명이 이상이 되면 그 지원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한국 그 지상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1차 때는 많이들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2차 때는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식당이나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 프랜차이즈일 경우 이렇게 이제 한 그 스토어당 그 300명 이하면은 각 스토어별로 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식업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업종 코드라 그래서 그 NAICS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게 반드시 72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 코드에 속하냐를 보실 때는 세금 보고를 보시면 세금 보고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 보고 보면은 그 세금 보고 할 때 내 비즈니스의 업종 코드가 거기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구글에 가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회계사님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200만 불이거든요. 뭐 1차 때는 10밀리언이었는데 2차 때는 지금 200만 불인데, 이게 이제 식당 같이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식당 같이 이렇게 뭐 장소가 뭐 10군데다 이럴 경우에는 각 스토어당 뭐 다 합쳐서 300불이 초과했더라도 각 스토어당 3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 어플라이가 가능한데, 그 대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밀리언으로 리밋되어 있습니다. 뭐 각 스토어당 200, 200, 20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두 군데까지죠.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4밀리언이니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4밀리언으로 이렇게 지금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의) 매출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감소를 했어야 되거든요.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혼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캐시 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어크룰 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금주의를 사용해야 되느냐, 발생주의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세금 보고를 그동안에 캐시 베이스를 해왔으면 반드시 캐시 베이스를 사용하고, 내가 어크룰 베이스를 사용했으면 어크룰 베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에 사용했던 그 회계 기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으면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시면 회계사님 금방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베이스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냥 캐시가 들어오면은 매출로 인식하고 캐시가 나가면은 익스펜스로 인식하는 게, 그냥 현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현금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에 들어온 그 트랜잭션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어크루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이랑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서비스가 완료가 됐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완료가 됐거나, 또 벤더한테 받는 서비스가 완료가 됐을 경우 현금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크룰 베이스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분기별
그 재무제표를 좀 더 상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고객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뭐 뱅크로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매출이 뭐 25%가 아니라 23%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럼 이게 보로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세금 보고상의 어크루 베이스로 그 이 보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 보로라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타이밍 이슈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크루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FOB 쇼핑이라 그래가지고 쇼핑되는 시점에서 돈을 받았든 안 받든 상관없이 FOB 쇼핑되는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뭐 내가 회사 팔리스가 FOB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면은 데스티네이션 되는 그 물건이 도착한 시점에서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분기별로 비교하다 보면 분기에 뭐 몰아서 북키핑을 하다 보면 실제는 뭐 2분기 매출인데 내가 잘못돼서 1분기 매출로 잡았을 수도 있고, 실제는 전년도 4분기 매출인데 실제는 인보이스가 그 4분기에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뭐 실수로 해서 잘못해서 뭐 1분기로 인식을 했다든지 이런 타이밍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이게 어크루 베이스로 이 북키핑을 하는데 그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을 타이밍 이슈를 내가 실수로 잘못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그 이게 2분기에 인식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1분기로 인식한 경우 반대인 경우들이 없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정을 하다 보면 뭐 25%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사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계산할 때는 관계사 간의 거래도 또 빼야 돼요, 매출을.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25% 감소했냐를 계산할 때 관계사 간의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토어를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사이에 관계사 간의 거래가 있었다. 그거는 매출에서 빼고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지금 프레이 포워딩 컴퍼니들 시카고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관세사 회사들도 그렇고 커스텀스 브로커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의 페이먼을 대납을 해준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내가 받는 피는 뭐 전체 그 트랜잭션의 1%인데 이제 고객들이 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대납을 해달라. 뭐 그 관세청에 대납을 해달라. 아니면은 뭐 미리 좀 그 뭐 프레이 포워딩 컴퍼니 같은 경우도 물건값을 대납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은 커미션만 이게 그 받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납을 해주는 부분들은 우리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출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계사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매출이 혹시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대납해 주는 부분들은 매출에서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일즈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텍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렇게 매출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들어가서 내가 매출이 과하게 잡혀서 25% 트레시홀드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그 회계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보로 라인에 계신 분들, 뭐 25% 매출 감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23, 4%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이밍 이슈들을 잘 검토하다 보면 아마 내가 잘못된 부킹으로 인해서 이게 그 왜곡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꼼꼼하게 회계사님들이랑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롤에 지금 2.5배를 이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전번이랑 동일하죠. 물론 그 요식업 같은 경우는 그 NIICS 코드가 72로 시작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3.5배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2019년 거를 그냥 그대로 1차 때 어플라이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뱅크 오브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내가 2019년도에 직원들 급여가 더 많았다 이런 2020년도에 직원들 급여가 더 많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돼요. 추가 서류를 이제 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1차 때 사용했던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2020년도 자료를 이제 사용해서
그 급여의 2.5배, 3.5배를 계산할 경우에는 그 추가 자료를 그 어플라이 하실 때 반드시 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PPP 받는 돈이 15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어플라이 할 때 그 매출이 25% 감소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플라이 하고 그냥 서리파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탕감 신청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25% 감소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에이 뭐 나중에 가서 그냥 증명 어떻게 해보지 하고 그냥 무조건 15만 불 이하니까 그냥 어플라이 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시죠. 반드시 내가 매출이 25% 감소했는지를 보시고 일단은 어플라이 하시고, 나중에 탕감 받으실 때는 그 증빙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때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1차 때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 뭐 그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 1차 때 못 받으신 분들도 그 뭐 회계사님이나 은행을 통해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1차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LLC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 LL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인분들이 많은 비즈니스 형태가 S코퍼레이션 아니면 LLC인데, 그 S코퍼레이션의 오너분들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LLC의 오너분들은 그 급여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못 받고 그 대신 개런티 페이먼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급여가 아닌 그 페이먼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LLC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그 직원들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2.5배로 계산해서 그 PPP를 받았는데, 본인들한테 나가는 그 개런티 페이먼에 대해서는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1차 때로 돌아가서 다시 이거를 리어플라이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SBA에서 그 개런티 페이먼도 이 PPP 론에 이 어플라이 하는 목적상으로는 급여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개런티 페이먼으로 나갔던 부분도, 오너들한테 나갔던 부분도 이 그 급여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차 때 못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1차 때 받았던 거를 돌려주고 다시 계산을 해서 개런티 페이먼까지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서 증빙 서류로는 그 K1이라는 게 있는데, 그 K1을 그 같이 제출을 해서 이 그 1차에 못 받았던 부분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LLC로 그 비즈니스 하셨다가 1차 때 본인들의 그 개런티 페이먼에 대한 그 PPP 론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받으실 수 있고, 2차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마시고 직원들 급여도 집어넣고 그 LLC 오너들이 가져가는 그 개런티 페이먼 부분도 그 계산에 넣으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증빙 서류로는 그 스케줄 K1에 오너들한테 이게 디스트리뷰트되는 그 스케줄 K1에 그 개런티 페이먼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뭐 60대 40 룰은 이제 뭐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PPP 론에 PPP 론을 받은 거에 60%는 급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40% 사용되는 부분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죠. 뭐 이전 1차 때는 뭐 렌트나 유틸리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뭐 지금 2차 때는 추가로 뭐 지금 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라이엇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전학 가게든 뭐 뷰티 서플라이든 많은 데미지를 받는데, 이런 그 데미지를 보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 한국 분 중에서는 보험이 안 되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게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퍼리 데미지 받으신 것들, 그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시카고 남쪽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 중에서 그 라이엇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30%까지만 보상을 해줬다. 나머지 70%는 내가 내 비용으로 해서 다 채워넣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70%도 이 40% 이 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뭐 클라우딩 컴퓨팅 비용, 뭐 그다음에 뭐 HR이나 어카운팅이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런 프로텍티브 기어나 이런 디바이스들을 사는 비용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그 1차 때랑 거의 이제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RC다 그래서 그 Employee Retention Credit이죠. 그 1차 때는 PPP를 받으신 분들은 ERC를 받으실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소급 적용돼가지고 만약에 ERC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소급 적용해서 지금 1차 때 못 받으신 것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그 1차 때는 PPP와 ERC를 동시에 못하게 했고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소급 적용해서 둘 다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냥 더블 딥으로 해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PPP 론을 받아서 그 PPP 론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그 급여 금액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ER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2.5배 급여의 에버리지 급여의 2.5배를 계산을 해서 이미 그걸 수령하셨는데 거기에다 또 ERC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더블 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회계사님들랑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2차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때도 두 개가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겹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1차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커버 피리어드가 뭐 9월 달에 끝났다. 이제 9월 달에 끝났으면은 10월, 11월, 12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ERC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때 같은 경우도 이거 타이밍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리 PPP를 급하게 받으면 이게 ERC는 지금 그 2분기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분기 2021년 1분기랑 2분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비슷한 타이밍으로 신청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두 개를 다 받기가 힘드니까 뭐 ERC를 1분기에 적용을 하고 내가 그 PPP 받는 거를 조금 지연을 시켜가지고 뭐 4월 달부터 받는다든지 해서 좀 지연을 시켜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분기 거는 ERC를 적용하고 뭐 나머지 거는 PPP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타이밍 조정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계사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여기 제약들이 있는데 이 1차 PPP도 그렇고 2차 PPP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부 기관에 의해서 뭐 명령을 받아서 뭐 셧다운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은 1차 때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의 감소가 5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분기 매출 감소가 50% 이상이 50%로 떨어진 분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때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가 20%로 줄었습니다. 좀 더 완화됐죠. 그래서 이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때는 50%, 2차 때는 20% 매출 감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1차 때는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만 해당이 됐는데 2차 때는 직원 500명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더 포괄적이죠.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도 어필리에이트 그룹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관계가 50% 이상 엮여져 있는 모든 회사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 지상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 본사나 뭐 외국에 있는 그 관계 회사들의 규모가 크면은 다행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한국 그 지상사 회사 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상당 부분이 해당이 안 되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직원 수가 뭐 몇천 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급여 이
이 직원들한테 나가는 규모가 조금 규모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직원 한 명 한 명 나가는 금액들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은 PPP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 금액들이 클 경우, 급여가 클 경우에는 사실 ERC가 더 좀 혜택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작정 ERC가 더 PPP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시고 ERC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회계사님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저기 어떤 게 더 적정한지, 아니면은 두 개 다 타이밍을 잘 조정해가지고 두 개 다 동시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사님들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가로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ERC 부분은 그 SCB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아마 추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그 회계사님들랑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유튜브나 이 미디어 쪽에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담당 회사님들이랑 상의를 하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좀 이 어드바이스를 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장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